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편수원 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연금사업부장 편수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네. 막 퇴직연금 이런 거에 좀 관심은 많은데 솔직히 좀 저도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흔히 듣기로 이제 개인연금 중에 뭐 DB형이네, 뭐 DC형이네, 뭐 IRP, 뭐 연금저축펀드 이런 약간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 자체가 달라요. 네. 파생됐던 것부터가 다르니까. 아, 네네. 개인연금은 그러니까 증권에서의 연금저축은 펀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네. DBDC, IRP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 내에 있는 거고요. 물론 네. 개인연금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세제 적격인데 네네. 세제 적격이라고 하면 처음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에 들어오면 네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펀드만 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DB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네네. DC하고 IRP는 개인이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위험 한도가 DB, DC, IRP 전부 다 위험 주식을 편입한 주식형 펀드 이게 네. 70%까지밖에 못 들어가고요. 네네.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을 포함한 위험이 포함되지 않은 네네. 상품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네. 전체 100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연금저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자기가 100% 주식형 펀드 네.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네. DC형 상품도 비슷한 DC형도 마찬가지고 DB, DC, IRP 전부 다 위험은 70이에요. 70 주식형은 까지. 70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은 주식형 70, 뭐 채권 예금 이런 네, 걸로 맞습니다. 30% 비중을 가져가면서 쭉 네네. 이렇게 가져가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저축, 개인연금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없는 거고 네네. 퇴직연금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이 시작하면서 네네. 대부분은 제도를 모르고 개인이 운영하는 DC 그 당시에는 IRP랑 조금 달랐지만 IRA라고 하는 게 있었고 예전에는 네네. 그래서 DC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DC는 대부분 DB랑 DC랑 원리금으로 운영을 했죠. 네네. 왜냐하면 제도도 운영해보지 않은 거고 네네.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이미 그전에도 연금저축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가입 비율이 엄청 낮았죠. 네네. 그게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는 걸 법에서 만들었고 네네. 대한민국의 노후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네. 회사에서 내게 하는 거고 DBDC에서 모여있던 퇴직금이 결국엔 IRP로 가는 거고 그래서 DB 제도라고 하는 거 내에서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네네. IRP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최근에 뭐 증권사들에서 네. IRP가 이게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네네. IRP 상품에서 수수료를 막 이렇게 낮춘다고 막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저도 되게 그냥 인덱스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수료가 네. 낮으면은 좀 이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률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증권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수수료가 절감되는 상품에 IRP에 가입을 하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좀 얼마나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저 개인 입장에서요? 네, 개인도 있고 뭐 증권사들도 약간 어떤. 우선 그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세액공제가 15.4%? 네네. 급여가 적은 분들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16.5%, 15.4%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네네. 수익률은 15.4%예요. 1년에. 일단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IRP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냐면 0.2%? 네네. 네, 0.2%가 되니까 그게 복리로 해서 10년 투자되면 최소 네네. 2%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되게 자금에 따라 이렇게 파바박. 그렇죠. 자금이 더 커지면 금액은 더 커지는 거고 네네. 율로 따지면 최소 2% 이상이 되죠. 네네. 0.2에 10승이니까. 예. IRP 수수료 같은 거 인하를 하고 뭐 네. 국민들,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퇴직연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자금 유입 같은 건 많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이걸 아셔야 되는데 대면의 IRP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네네. 비대면, 그러니까 본인이 계좌 개설을 하고 네네. 본인이 운영하는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나 아니 기타 컨설팅이나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다 운영하는 거니까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받아야 될 동인이 별로 없죠. 이게 노후 대비에 좀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한 거는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 상품 내에 있는 그 수수료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하나의 주식, 보통 주식하면 한두 개밖에 안 하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데 펀드를 하면 뭐가 있냐면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집합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들죠.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 물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랑 대한민국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대로 있는데 섹터별로 다른 펀드들도 있고 ETF도 있고 네네. 뭐 리츠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리스크보다는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펀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을 한다, 해외 주식을 한다. 그럼 해외 주식은 또 수수료도 있고 네네. 세제상 뭐 맞아요. 종합소득세, 뭐 기타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고 네네. 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연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수익이 나더라도 과세 이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55세가 넘어서 네네. 우리가 연금 수령을 하면 네네. 3에서 5% 저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 나중에 따져가지고 연금 소득이 뭐 1,200만 원 이상 되면 종합과세 되고 하는 부분은 나중 얘기고 우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때문에 더더욱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그 22% 정도 이렇게 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금 상품에서 연금에 해외 ETF가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이연돼 가지고 나중에 맞습니다. 제가 받을 때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간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릴 수 있는 게 그냥 연금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개인연금이 오래전부터 연금저축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네네. 그거는 소수고요. 네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연금에 강제적으로 네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에서 내주는 퇴직금이 모여 있는 거니까 퇴직하지 않는 한 여기서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원리금이든 펀드든 네네. 뭐 채권이든 네네. 뭐 기타 여러 가지 리츠까지 모든 상품들이 언제까지 운영이 되냐면 뭐 30에 입사를 했다. 네네. 그럼 55세 정년일 때까지는 무조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직을 하거나 그게 IRP로 넘어와서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DC나 DB에 있는 동안은 찾을 수는 없죠. 집 살 때 말고는. 집 사고 아프고 다른 어떤 그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DB, DC 내에서는 출금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뭐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은 좀 다르죠. 이제 DB는 그냥 내가 알아서 최종 급여만 높이면 되는 거고 DC 같은 경우에는 납입 방법이 월, 분기, 반기, 년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년 들어오죠. 매년 넣어주니까. 이번에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뭐 3% 넘게 이렇게 나온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된 것 중에서 3% 넘는 회사가 거의 없었고 대신유권이 가장 높죠. 3, 5, 7년 장기 수익률은 대신유권이 가장 높습니다. IRP에서.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수익률을 높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었던 약간 좀 요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 상황 중에서도 그 대신유권이 그 펀드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시장이 밀릴 때 펀드의 비중이 크면 전체적인 고객 수익률은 안 좋을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펀드 비중이 많으면 수익률은 좋을 거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나 고객들을 설득해서 또 포트폴리오든 다양한 상품들을 얼마나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투자 비율을 높이느냐가 결국엔 수익률하고 직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신유권이 과거부터 상당히 타사에 비해서 펀드 비중이
많았죠. 아, 저희는 펀드를 설정을 할 때 상품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네네. 거기에 리서치, 자산운용본부, 저희 뭐 리스크 다 들어와서 상품 전체 풀 중에서 네네. 이제 그 다양한 펀드 시장에 들어오는 그 시장 외부의 다양한 펀드들을 상품선정위에서 선정을 하고 네네. 저희 부서에서 또 라인업을 만들어서 네네. 고객한테 제시를 하죠. 그 라인업 내에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네네. 뭐 국내형, 뭐 배당형, 뭐 아니면 뭐 채권형, 네. 기타 여러 가지 포지션과 펀드들을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그 펀드 내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제 고객님이 알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 또 그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원리금을 네네. 하시죠. 그럼 약간 좀 최근에 수익률이 좀 가장 좋았던 거는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최근에 수익률 좋았던 네네. 그 펀드요? 아니면 그 연금 상품 내에서 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품 같은 거는 좀 어떤 게 있었어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건 결국에 미국 해외 쪽? 테크놀로지 네네.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좀 높았고 참 중국 쪽이 안 좋았다가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네네. 코로나 이후에는 뭐 바이오 섹터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ETF 측면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ETF만 하는데 최근에는 네네. 뭐 S&P 원유 생산 기업이나 네네. 그게 원유가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갔는데 네네. S&P KB스타 S&P 원유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이 1,400원에서 지금 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1년 한 300% 이상 올라온 거죠. 네. 150, 200% 이상?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막 퇴직연금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한 상품 내에서 이렇게 뭔가 자금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할 때 좀 네. 유의할 만한 사항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전에 없었던 상품이거든요. 네네. ETF라고 하는 건. 네네. 그 전에 펀드는 기준가가 종가 하나 딱 나옵니다. 네네. 종가 딱 한 번 나오면 그걸로 해서 매매를 하는데 펀드 매매가 ETF로 전환되게 된 계기가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사고 팔 때 네. 퇴직연금에서 사고 팔 때 영업일로 길게는 20일 이상이 걸려요. 네네. 환매 신청하고 예. 이렇게 하고 매수할 때 한번 하루 집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서 또 결제일 되고 네네. 사고 나서 나 이제 팔아야지 그러면 팔고 그 다음날 주문 들어가고 기준가 결정될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깜깜이로 사실은 네네. 해외 펀드를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수익률이 미국 쪽이 좋았으니까. 만약 미국 펀드를 사고 판다 그런다고 하면은 20일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적게는 많게. 근데 이제 ETF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ETF가 기준가든 기타 여러 가지든 좋은데 네네. 시장이 밀리거나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펀드는 영업일 200일이라는 가정하에 네네. 차트를 보면 봉이 200개밖에 안 나와요. 네네. 차트가 이렇게. 네네. 그런데 ETF는 초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뭐 초 단위로 나온다면 60 곱하기 영업 8, 40, 180개 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네. 초 단위로 하니까. 근데 그게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펀드가 유리할 수 있고 네네. 사고 파는 면에서는 ETF가 유리할 수 있는데 네네. 시장이 밀리거나 만약 기준가를 잘 못 잡거나 하면 네네. 이게 투자가 꼬여서 손실이 계속 날 수 있죠. 네네. 그런 측면이 저는 최근에 가장 그 연금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서는 최근 가장 걸려요. ETF를 장기 투자해 본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그쵸. 근데 연금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펀드는 뭐 내가 뭘 사놓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ETF라고 하는 건 실시간으로 내가 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펀드와 ETF의 장점 과연 어떤 게 맞는지는 네네.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나야 이제 좀 둘 사이의 경쟁이 맞겠죠. 최근은 시장이 굉장히 핫하니까 이제 ETF로 많이 몰리긴 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뭐 어쨌든 종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전체적인 큰 네, 그림을 큰 봐서 그림으로, 펀드 네네. 아, 이 섹터가 좋을 거야. 뭐 네네. 원유 섹터, 러시아 뭐 아니면 한국 중에서도 뭐 바이오 네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음, ETF로 딱 오면 지금 사야 되나? 지금 호가가 네. 계속 변하니까 네네. 주식처럼 아, 이게 과연 연금 투자랑 맞을까? 약간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맞습니다.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막 손이 가고 막 네네네. 이런 그런 거를 좀 유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비대면 IRP 비대면으로 만들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면 비대면으로는 할 수는 없죠. 이게 되게 좀 시장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좀 연금도 조금 수익률 높게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호흡을 길게 가야 되는데요. 네네. 그 길게 갈 수 있는 호흡이 어떤 건지는 사실은 투자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펀드나 주식이나 수익을 잘 냈다. 네네. 시장하고 상관없이 잘 냈다. 뭐 장기 투자를 하던 네. 단기에 매매를 하던 잘 냈으면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DC나 IRP에서 펀드나 이 실적 배당형을 한다? 네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에서는 불가능한 원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리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장 흐름을 공부하고 또 DB하고 퇴직연금에서는 연간 교육을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교육, 뭐 시장 상황, 내가 퇴직금 얼마, 뭐 네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 통해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저도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질 법한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식형 위험 자산 70%를 가져가고 네. 안전 자산 30%를 가져가는 게 개인 그 연금 상품에서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네. 주식의 70을 가져가고 어쨌든 네. 나머지 30을 채운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연령별로 이 비중을 조정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30대, 40대, 50대를 놓고 보면 금액이 가장 큰 분들이 중도 인출을 안 했다면 금액이 가장 큰 분들은 50대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중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건 또 50대가 되시면 아직 그 연세가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50대가 되면 나중엔 내가 더 많이 필요한데라는 것 때문에 이 비중은 개인적으로 연령별로라기보다 개인의 어떤 자산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야 되는 거고. 네네.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주택연금도 있고 네네. 농지연금도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황에 따라서 네네.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과연 노후에 퇴직 후에 일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네네. 적어도 난 이 정도 금액은 만들겠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그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네네. 집 있으신 분들은 월세가 연금이고요. 네네.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배당이.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네네. 또 자산 형성이 해외 선진국이나 다른 곳보다는 좀 적으니까 네네. 이제 그걸 만드는 시기인 거고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네네. 이제 뭐 그거 따져봐야 되는 건데 뭐 세금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따져서 이 연금을 얼마를 받을지 네네.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기타 여러 가지는 현재하고 나중에 퇴직하고 이후에 연금을 설계할 때 그때 또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기자님께서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니까 뭐 집도 만들어 놓고 월세도 만들어 놓고 하셔야죠. 과연 될까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지금 뭐 없는데 네네. 없는 살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을 잘 굴려야 되는 거고 오래 다녀야 국민연금도 받고 네네. 많이 받고 퇴직연금도 오래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마냥 투자를 그냥 오래 가져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가 언제 나이 때 얼만큼 금액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역연산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상품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좀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네. 필요하면 오피스텔을 사야 된다. 네네. 뭘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네네. 급여를 못 받을 때 이제 네. 대부분이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시니까 네네. 급여를 못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월세를 받을 거냐, 연금을 받을 거냐, 배당을 받을 거냐, 네네. 이러한 측면에서 같이 이 연금하고 네.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 자기가 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퇴직이 아직 많이 남았거나 네. 약간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투자 설계를 할 때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IRP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 저는 무조건 700 빌려서라도 700은 그 연에 1년에 700은 세제. 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모이면 7천이에요. 네네. 지금 30대 분들이 50까지 모으면 원금만 1억 4천이거든요. 네네. 그럼 1억 4천에 투자 수익 또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다 따지면 네네.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는 네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얼마나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네. 30대 때는 많은 투자 경험을 해야 나한테 맞는 네네. 상품들을 알 거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펀드만 해봤던 분들은 해외 펀드를 살 수 있을까요? 사기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머징 마켓에 펀드를 한다? 뭐 베트남 펀드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내에서는 많은 해외 펀드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안 해봐도 그 70%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 1%부터 100%까지 70%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네네. 1%씩 주식을 사보고 투자 경험을 이렇게 최대한 늘리고 예.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그렇게 세제 혜택 한도가 있는 맞습니다. 700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모아 어떻게 해서든 넣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설계. 넣어 놓으면 네네. 나중에 이제 그게 숙성이 돼서 네네.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딱 700 넣어놓으면 이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딱 되니까. 특히 젊으실 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네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거든요. 네. 연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고 네. 네, 오늘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